오늘은 아시다시피 방광하고 전립선 얘기잖아요. 둘 다 이제 소변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 비뇨기계는 아시다시피 저렇게 등 쪽으로 붙어 있는 콩팥, 그 다음에 콩팥에 나오는 각각 나오는 그 줄기, 요관, 그 다음에 요관에서 합쳐지는 방광, 그리고 방광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요도, 이게 비뇨기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광과 전립선의 건강이고, 먼저 방광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은 저렇게 우리 이게 골반뼈 바로 뒤쪽에 있어요. 네? 그 안에 방광을 확대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남자 방광이겠죠. 왜냐하면 전립선이 이렇게 요도를 싸고 있으니까. 방광의 오줌이 대개 한 300cc 차면은 마렵게 되고 오줌을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줌을 참죠. 참다 보면 뭐 일하다 보면 이제 급해져요. 그럴 때 되면 500cc까지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500cc는커녕 300cc는커녕 200cc, 150만 차도 소변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기처럼 시침이 딱 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저. 예,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참 큰 고민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까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해부학을 보면은 아주 신비로운데 항상 볼 때마다 경탄을 나오게 하는 해부 구조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만 이 요관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왜 꼭지에 붙지 않고 이 방광의 아래쪽 부분에 와서 붙을까 이거예요. 이거는 진화론 배웠으니까 진화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편해져야죠. 그러니까 능률이 붙어야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이 이유는 애시당초 방광이 만들어질 때 방광에 오줌이 차면요, 그 방광 뒷벽을 지나가는 요관이 꽉 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오줌이 차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콩팥에서 오줌이 못 내려와요, 방광으로. 그러니까 저게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밸브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해부학을 공부할 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이름만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방광이 오줌이 한 100, 200 차면서부터 슬슬 요관이 눌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오줌이 서서히 차게 해주는가.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사람으로서 오줌을 쌀 수 없는 상황이면 최소한 1시간을 참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관략근이요. 이 방광 생리를 제가 공부하는데 이번 한 게 그 전에 할 때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방광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관략근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겹으로 있는데요. 그 두 겹에 가는 신경이 또 달라요. 자율신경이 또 두 개가 또 각각 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묘하게 이걸 작동하는지 몰라요. 소변 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비해요. 우리가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이거 공부하면. 여러분도 이제 감이 좀 오기 시작하세요? 예. 하다못해 방광의 이 관략근이 여러분들 이제 아기 때 커가면서 소변을 가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잘 못 가리면 야뇨증이라고 그러고 그게 몇 세까지 가요? 대개 이제 뭐 10대 중반까지도 가고 그러죠. 근데 어른이 돼도 야뇨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뇌가 발달하면서 그 뇌에서 오는 그 자율신경이 결국은 이 관략근을
잠을 아주 고운하게 잘 때도 저거를 실수하지 않게 컨트롤 해줘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했는지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먹고 피곤해서 골아떨었는데 꿈속에서 소변도 시원하게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제가 놀래서 깼어요. 이런 큰일 났다. 이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내가 바지에다 이고 오줌 쌌나 보다. 다행히 안 쌌어요. 근데 방광이 너무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갔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프레셔가 높아지면은 그냥 소변이 열리고 나오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그런 상황이 어린애였으면 야뇨증이 있었겠죠. 아니, 야뇨증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그냥 소변을 보죠. 그러니까 기저귀가 필요했죠. 얘기 때. 자, 그만큼 우리의 인체는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메커니즘도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주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그 쾌적한 메커니즘이 안 되진 않고 덜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어디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나 먼저 봐야 되고, 그렇죠? 화장실이 멀어지면 좀 불안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방광의 벽을 싸고 있는 맨 안쪽 세포를 이행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상피세포가 왜 이행인가? 이게요, 고무줄 세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세포 자체가 늘어나요. 방광의 안에 있는 세포 자체가 늘어나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줄어들기도 해요. 고무줄은 늘어나는 습관이 있고 제자리로 오면 가만히 있지만 이 이행 상피세포는 늘어나는 건 피동적으로 늘어나지만 자기가 그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광의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겠죠? 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 보러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근데, 시험이 2시간짜리야. 근데 지금 소변은 안 마려워요. 근데 2시간 동안 못 견딜지도 몰라. 혹시 마려우면 어떻게? 걱정이 돼요. 저 화장실 가요. 쌀 수 있어요? 소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주 없지만 않으면 볼 수 있어요. 그때 제 머리는 강력하게 소변을 보고 싶어요. 그러려고 의도를 해요.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다소 시간은 몇 초 더 걸릴지 몰라도 결국은 오줌이 나와요. 심지어는요,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까지도 하기도 해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나 봐요? 했죠, 예. 그게 왜 일어날까요? 오줌이 50cc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압력이 있어요? 압력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이행상피세포는 뇌에서 강한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수축함으로, 예? 안의 압력을 높여줘요. 그 압력이 높아진 압력을 센스한 게 다시 또 척수로 가가지고 이 괄약근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을 명령을 해서 야, 괄약근 열어.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방광의 생리만 공부를 잘 해도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묘막지간가. 남자, 여자 큰 구분이 있는데 요도 길이가 여자는 훨씬 짧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배뇨의 신비 얘기를 좀 아까 해드렸으니까, 보세요. 이행 상피세포가 이렇게 고무줄 지금 이 쪼그라들이는 느낌이 나시죠? 네, 저런 상황에 있다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쭉 늘어나면 팽팽해져 있어요. 제 얘기는 이 상황에서도 더 이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고무줄하고 다르죠. 고무줄보다 훨씬 더 나가서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보의 자율성이 있어요.
이 배뇨의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소변량이 많아지면요, 방광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거야 뭐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이행 상피세포한테 이 텐션이 걸리죠. 고무줄 늘리면 고무줄이 이 긴장감이 높아지듯이 이행 상피세포는 고무줄 같으니까 늘어나면서 힘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 상피세포가 거기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걸 분비해요. 아세틸콜린은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아주 그 전달 물질, 근육. 그러면 방광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광의 압력은 더 올라가요. 그 순간. 그게 확 올라가는 순간 대뇌에 신호가 가요. 그래서 대뇌에서 배뇨 충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소변 마렵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소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소변 마렵구나. 그 순간 소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신호가 가게 해주는 게 바로 처음 배뇨를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방광의 이행 상피 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센서예요, 센서. 그러면서 그걸 이니시에이션 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뇨 준비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뇌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 부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 그래서 부교감신경에서 보내가지고 괄약근을 이완시켜요. 그럴 때 이제 배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뇨가 시작이 되는 때도 그 대뇌에서 뭔가 다른 걸 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직 몰라요. 언제 배뇨를 정확히 시작하느냐는 그것도 기가 막힌 신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변이 찼어요. 한 300cc 찼어요. 근데 아직은 참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소변을 실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행상피세포가 아세틸콜린을 분비해가지고 오히려 방광이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완을 해줘야 될 바당에 지금 300이 차 있는데 수축을 하니까 압력이 확 올라가죠. 그 순간 뇌가 강한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나 좀 이거 하던 거 쉬고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셨어요, 이제. 갔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 충동은 없어졌어요. 한번 갑자기 왔던 배뇨 충동은 없어져요. 그렇죠. 1초 동안 오고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시기로 했으니까 가세요. 찾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급해서 가는 거는 요급이라고 해요. urgency. 그거는 이제 좀 이거랑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지금 피지올로지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생략적으로. 가는데 그때는 뭐 소변이 안 마려워요. 그렇지만 가기로 했으니까 가셨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자, 소변을 비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때는 뇌에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과학이 다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배뇨는 어마어마한 미스테리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소변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저장을 해야 될 때는 방광이 낮으면 대뇌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괄약근을 수축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도저히 화장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회의 중이라든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충동이 한번 딱 왔어요. 그렇다고 강의하다 말고 화장실 가지는 않죠. 그래서 참죠. 참을만 해요. 그럴 때는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저장을 더 해야 되면 이 방광압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괄약근을 조여주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자율신경을 가동시켜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만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아주 델리키트한 그 컨트롤 메커니즘이 좀
삐끗하니까 소변이 자꾸 마렵기도 하고 참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변 보는데 관련된 병만 해도요, 저렇게 병명이 많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뇨기과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가 이 소변 보는데 관련된 병에 너무나 모르겠거든요.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삶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니까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게 의사가 제일 불안할 때 아니에요. 어쨌든 방광염 이건 아주 쉬워요. 쉬운 것부터 한번 얼른 넘어가죠. 방광염 뭐 오줌 소태라고도 하지만 대장균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도가 짧으니까 균이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항문하고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방광염이 돼서 오면은 의사가 꼭 교육을 시켜줘. 너 화장실 가지고 변 본 다음에 휴지 닦을 때 어떻게 닦니? 그죠? 앞에서 뒤로 닦니? 뒤에서 앞으로 닦니? 이런 것까지 다 잘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우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도 이 폴리 카테타 소변줄 같은 거 꼭꼭 빼고 할 때 균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광경 하고 나서는 의사가 이분은 방광 염에 잘 걸리니까 항생제를 예방 목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방광경 할 때도 잘 생깁니다. 당뇨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당뇨가 있으면 당뇨라는 게 뭐예요? 혈당이 높으니까 당이 소변으로 나오죠. 그러면 소변에 당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균이 잘 자라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방광염이 잘 올 수 있어요. 임신이 됐을 때 왜 방광염이 잘 오는가?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꼭 소변 컬처를 자꾸 합니다. 임신 때 방광염이 오면 또 그러니까 유산까지는 안 돼도 조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냐하면 임신 때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방광 근육을 굉장히 늘려줘요. 왜 그러겠어요? 아기 집이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방광을 누르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만 차면은 그게 누르고 있는 데다가 조금만 차면 소변 보러 다녀야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임신됐을 때 나오는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방광의 압력을 항상 낮게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근육이 이완되다 보니까 소변이 오랫동안 저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증상이 있으면은 급해지고 자주 보고 소변 볼 때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아랫배가 가운데가 아프다고 뻐근해지고 또 그러니까 그 소변을 볼 때 그 나오면서 그러니까 요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타는 듯이 지금 오줌 소태 그러니까 이 버닝 센세이션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피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이제 이 방광염의 증상인데 꼭 이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방광에 염증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콤비네이션으로 오고 또 하나만 있더라도 의사가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경우는 방광염이 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소변 검사를 하게 되죠. 방광염은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불편한 병이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방광염이 잘못되면 신장염으로 그렇죠? 올라갈까봐 그럴 때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런 증상 막 스파이킹 피버라고 해요. 38도 갑자기 확 나면서 막 떨리고 그러면서 이 등 쪽 허리가 콩팥 쪽이 아프고 그러면 심지어는 메시껍고 그러면 신장염이 온 걸로 거의 진단이 되고요. 그럴 때는 응급실로라도 가야 되는 거죠.
뭐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잘 쓰는 그 바로 이 클리닉에 가면 바로 이제 이 소변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하죠. 심지어는 의사 보기 전에 대부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볼 때는 이미 검사 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질소화합물인데 이 세균이 소변에 있으면 그게 소변에 어떤 걸 먹고 배출하는 메타볼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대사 물질인데 그게 있으면 소변에 균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 소변에서. 근데 이게 나오면 이 바 중에 하나가 뻘겋게 변해요. 그러면 균을 측정을 직접 확인을 안 해도 저거 하나만 가지고 항생제를 쓰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만큼 아주 정확한 테스트예요. 자꾸 이제 그 재발이 되는 경우는 이 소변을 배양해가지고 혹시 항생제가 잘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합니다만 심지어는 방광경을 해서 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오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뭡니까? 요관하고 방광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방광하고 요도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균이 잘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방광경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치료는 항생제인데 단순한 방광염일 때는 3일에서 5일 쓰는 걸로 항상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의사들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어쩐 이유인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사들이 7일 처방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분들은 5일, 나이신 분들은 7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잘못해서 이 방광염이 신장염으로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너무 짧게 써가지고 균에 내성 있는 균이 자꾸 생길까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날수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방광염은 예방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방광염은 당연히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소변이 자꾸 비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균이 들어왔어도 바로 나가니까 방광염은 안 되겠죠.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방광염은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니까 자꾸 이 아까 말씀드린 신비한 그런 배뇨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물을 안 마셔요. 환자들도 보면 그게 무서워서 물을 안 마셔요. 어디 외출 나가야 된다. 오늘 누구 친구 만나러 가는데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 말고 30분마다 화장실 다니고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방광염이 올 수가 있어요. 크랜베리가 방광염에 좋은가? 저 사진은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먼 원경을 보면 어디에? 여기 리치몬드예요. 크랜베리는 저렇게 수확을 해요. 제가 이거 여기서 저기 온타리오의 어느 가을에 여행을 갔다가 저거 수확하는 데를 보고 장관이더라고요. 논처럼 물을 막아놓고 물을 넣으면 이 크랜베리가 떠요. 잘 익은 건 가벼워가지고 뜨죠. 그러면 그 뜬 부분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 일일이 그걸 하나씩 따라가다는 이 수확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수확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름이 크랜베리인가 하면 저 베리의 꽃이 이렇게 하게 목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크랜베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크랜베리 주스를 먹으면 왜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얘기는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만약에 균이 저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방광 속입니다. 소변 속에 균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 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기가 방광벽에 달라붙어서 거기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데 크랜베리를 먹으면 소변 중으로 크랜베리에 있는 어떤 성분이 저렇게 불구스름한 성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이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한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근거예요. 그래서 크랜베리가 진짜 방광염을 예방하는가, 거기에 대한 논문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냥 결론만 오늘은 하나 보여드리면, 15년, 14년도에 15년, 과거 15년 동안의 모든 논문들을 다 집대성해서 크랜베리의 효과를 확인해 봤더니, 재발을 자주 하는 분들은 크랜베리를 평상시에 드시면 분명히 뭐 1년에 3번 하신 분들 같으면 한 번으로 준다든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확실히 됐어요. 확실히 됐고, 그래서 유럽의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치료로 인정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광염은 시시하니까 넘어가고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와 이어지는 바로 입구에 저렇게 엔서클링 이게 싸고 있어요. 요도를 싸고 있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립선이 비대가 와요. 근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 비대가 되는가? 이 얘기를 하려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제가 나중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결론만 아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비대가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겉으로도 커지지만 속으로도 커지면 저 방광에서 나오는 목을 꽉 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뜩이나 이게 신묘막측한 배뇨 작용에 이게 미케니컬하게 막고 있으면 소변이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립선은 뭐 호두라 봤자 한 요만한데 그거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달걀보다는 작고 호두보다는 큰, 그러니까 단면이 그 정도 되고 10g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서양 남자들에서 특히 전립선 암이 굉장히 흔하죠. 비대가 오면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obstructive urinary sympto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광이 나가는 부분이 막히는 증상이죠. 이게 다 막히는 증상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마려워서 갔는데, 특히 공공장소에서 제가 페리를 많이 타고 가니까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서 있어요. 근데 저는 쉽게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옆에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많은 서양 분들, 배가 나온 분들. 제가 들어가면서 다 알아요. 아, 이분은 좀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우연히 빈자리에 같이 나란히 서서 이분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남자들은 소변 볼 때 좀 시원하게 소변 소리가 크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 센 것 같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계신데 남자들의 비밀을 너무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더 보려고 그러면 더 안 나와. 그러다가 제가 나올 때 소리를 들으면 그때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비대증이 있는 거죠. 시작이 어렵고. 그 다음에 오줌발이 약해요. 좀 시원하게 슉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이제는 다 보고 난 다음에 끝내야 되는데 찔끔. 다 놓은 것 같은데 다 넣었다고 생각하고 바지를 올렸다가는 팬티가 또 살짝 적게 생겼어요. 그러니 또 기다려야죠. 그러다 보면 또 한번 찔끔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아주 티피컬한 이 증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도 그러니까 문제죠. 밤에도.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분명히 자기 전에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강박적인 게 있어요. 잠을 안 깨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필코 가서 방광을 다 비워요. 근데 시원하게 비워야 되는데
보니까는 자기는 200cc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0쯤 나오거나 안 나와. 그래도 아무리 힘줘도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자요. 아니야 다를까 몇 시간 자면은 또 오줌이 마려워. 가뜩이나 새벽잠이 없어지는데 또 가야 돼. 이거를 3번씩 한다면 이게 도대체 삶의 퀄리티가.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문진만 해도 다 비대증이라고 확인은 되지만 혹시 이게 암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커졌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항문에 손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촉진하는 게 이제 디지털 렉텀 이그잼이라고 그러죠. DRE라고도 하고 한데 하여간 뭐 이 항문을 통해서 촉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아시고 그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고 또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오는 그 그러니까 저 소변이 막히는 증상을 완화시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냐면 몸무게와 우리의 몸무게와 나이 들어가면서 찌는 몸무게와 전립선의 비대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 몸무게 중에서 나이 들어간 생기는 몸무게는요, 근육이 생기는 몸무게가 아니에요. 아랫배가 나와서 생기는 몸무게. 근데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냥 어쨌든 아랫배가 나온다는 그 자체로 상황이 됐을 때는 전립선도 같이 커지는데 아주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는 그런 분들이 아랫배를 집어넣으면 전립선이 다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적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여기서 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저명한 논문들만 제가 추린 건데 전립선 비대증이 왔을 때 또는 안 왔더라도 올 수 있는 위험 뭐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4,770명의 정상적인 전립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가지고 7년 동안 이상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먹는가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지금 아까 제가 열거한 그 증상들이 심해지는데 어떻게 음식이 관여하는가를 조사한 논문이에요. 데피니트하게 레드미트, 육식을 하거나 특히 거기에 붙은 지방을 즐기면 데피니트하게 증상이 심해지고 전립선 비대가 가속화돼요. 심지어는 암도 생겨요. 여기에 열관 그 베지터블 프루트, 특히 그 중에서도 이따 나옵니다만 라이코핀이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들어가 있는 붉은 색소의 효소인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육류를 먹으면 전립선에 비대가 오고 전립선 암이 생기는가? 근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논문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대장에 있는 균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이게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장에서 주로 위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게 결국은 프로스테이트의 그 비대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레귤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음식이 균을 통해서 결국은 인다이렉트하게,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공생의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음식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균주를 통해서 이 작용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나쁜 거. 두 번째는
요새 현대판 고기들은 다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을 쓰거든요. 그런 고기에 있는 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언젠가 암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건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방광이 시원하게 안 비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서 소변 보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는 자연요법으로 충분히 매니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의사로서 제가 권하고 보통 이제 의사들이 권하는 게 서팔메토라고 하는, 여러분 뭐 약국에서 팔죠. 전립선 필, 프로스테이트 헬스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모든 프로스테이트가 들어간다 그런 보충제가 이 서팔메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초 식물에서 이제 나온 거고, 사실은 여기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지금 현재 다 쓰이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계통의 약이 다 이런 데서 나왔던 케미칼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리가 있는 약이겠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라이코핀, 한국말로는 리코핀이라고 하는 그 적색소는요, 토마토, 붉은 고추, 당근, 파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 가셔야 돼요. 이건 전립선 비대가 있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붉은 고추, 당근, 파파야. 아니면 리코핀이라고 쳐보면 그게 많은 적색소가 많은 야채 과일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즐겨 드시면 되고, 또 하나는 콩 종류에 있는 아이소플라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플라비노이드 계통의 그런 효소들도요, 전립선 비대를 상당히 낮춰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서팔메토가 뭔가 찾아보니까 저런 식물 보셨어요? 사실은 캐나다에는 없죠. 왜냐하면 저게 비교적 따뜻한 기후, 가장 많은 데가 북미에서는 저 플로리다나 텍사스의 그 만해 바닷가 해양 쪽으로 모래사장이 있는 쪽에 많이 자란대요. 근데 그게 바로 서팔메토인데, 저기에서 추출한 물질을 여기선 그냥 PMX라고 표현하는, PMX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서팔메토 성분을 가지고 이 저명한 영국 비뇨기과 학회지인데요, 18년도에 발표된 건데, 여기에서 해보니까 뭘 했냐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서팔메토를 썼던 환자들과 그다음에 가짜 약을 투여한 환자들을 가지고 임상 실험했던 모든 논문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약 성분을 쓴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는 그런 증상을 상당히 개선시켰다.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개선시켰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그런 증상이라는 건 환자의 서브젝티브한 자의적인 설문에 의해서 먹고 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런 환자들을 이제 모아서 유로다이내믹 테스트를 해요. 소변의 이 유속, 소변량이 200cc 됐을 때 소변을 다 똑같이 보게 해요. 그러면서 유속을 재요. 그랬더니 이 유속이 여기서 Qmax, 그러니까 유속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오는 그 속도가 상당히 유의하게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소변빨이 세졌다. 이 얘기. 그러니까 서팔메토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과민성 방광.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못 참고 가는 경우는 과민성 방광이 있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고요.
급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참다가 실수도 하는 경우, 그걸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여자에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근데 사실은 이 4분의 1, 3분의 1은 이 훨씬 더 많아져서 지금은 전체 인구의 2분의 1까지도 이 증상을 경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전은 방광이 왜 이상하게 소변도 많이 안 찼는데 자꾸 수축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 방광이 수축하는 거기에 그 피지올로지,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기전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뭐 이행상피세포가 지가 스스로 수축도 하고 거기서 아세틸콜린도 나오고 대뇌에 신호를 보내서 대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방광 근육을 오히려 더 수축하게 해가지고 소변을 비우게 한다. 자, 이런 기전을 안다면 왜 방광근이 자발적으로 수축을 해서 오줌을 가뜩이나 참아야 될 판에 못 참게 하느냐, 이런 병이 생기는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원인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여기 뇌졸중이나 이런 신경계통의 병, 그러니까 불가학적인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훨씬 희망적이죠. 아까 이행상피세포 얘기했는데 이행상피세포가 이 끝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핑크색은 근육층입니다. 자, 이행상피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 바로 있는 근육들이 더 수축을 한다고 하는 이런 건데요. 왜 이행상포가 이걸 수축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방광 근육으로 인해서 수축을 쓸데없이 수축하게 하느냐. 소변도 아직 안 찼는데 많이. 시작이 바로 이행상피세포에 문제가 있고 그걸 우리는 예민한 이행상피세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기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생활 방식의 변경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안 되고 힘들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히스타민 제제는 뭐 잘 아시죠? 드시면 졸립기도 하고 뇌가 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래 입도 마르고 부작용도 많아서 요새는 이런 그 자율신경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작동하는 방광 근육에 가는 자율신경을 좀 억제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억제가 아니고 방광 근육을 이완해주는 데 하는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 쪽에 베타3라고 하는 데 작용하는 약이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약이니까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약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아지는 약이고, 아니 병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안 되면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기도 하고요. 방광내에다가 보톡스를 넣으면 여기 근육도 이완해서 주름살 펴듯이 방광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주사해요. 또 이해가 되시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심리치료를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해서 분들은 아주 그냥 불안한데다고 갑자기 또 이런 그 신호가 딱 오면요 못 참아요. 나는 못 참을 거야라고 이미 포기해요. 그래서 그런 걸 심리치료로 서포트해주는 심리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뭔가가 있는데 이 논문은 그 한국에서 몇 개 대학이 이제 오늘은 한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제가 잘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나 봐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논문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외국 논문에 실린 거죠. 당연히.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를 봤냐면 이 사람의 선호도, 음식을 짜게 먹는 습성이 있느냐 아니면 싱겁게 먹는 습성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overactive bladder라고 그러네. overactive. 그러니까 방광, 과민성 방광의 증상. 아까 얘기했죠. 8번, 하루에 8번 이상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꼭 화장실에 가야 되는 그런 환자들, 특히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했는데, 당연히 싱겁게 먹는 분들은 그런 빈도가 굉장히 적더라. 1.065라는 건 보통 평균이 1이라면 1에서 벗어나질 않았죠. 근데 이거는 썰티하게 먹는 분들은 1.236이니까 굉장히 같은 날에 에이지 어저스트, 그러니까 같은 또래, 나이에 다른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증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짜게 먹는 건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타민, 블루베리가 과연 이런 방광이 예민한 분들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한 그런 과민성 증상이 있는 사람과 블루베리를 추가로 먹게 하신 분들의 그룹에서 비교해 보니까 방광의 압력이 이런 게 있잖아요. 100cm H2O까지 1m까지 수압이 올라갈 정도로 방광이 저렇게 짜는 게 60cm로 훨씬 줄어들고 빈도도 자주 오는 게 드물게 오더라. 그러면 블루베리가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있겠네요. 요새 올해 블루베리가 풍작인 것 같던데 좀 드셔보시죠, 한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타민 D 레벨이,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아주 티피컬 해가지고 겨울이면 사람들이 다 차 안에 있고 집 안에 있고 햇볕을 전혀 못 보니까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걸 착안해가지고 또 브리티시 저널에다가 저명한 저널에다가 이 대학 2개에서 이제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분들을 겨울에 심지어 비타민 D 레벨이 떨어져 있는데 비타민 D를 복용하게 하거나 비타민 D를 햇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올려놓은 다음에 보면 분명히 그런 증상이 발현되는, 수치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그게 마이너스로 얼마 떨어지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타민 D 레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비타민 D 캡슐 드셔야 되겠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햇볕을 쬐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커피. 이것도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가평군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사시는 여자분들,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 논문에서 서론해 보면 왜 그 그룹을 선택했는가. 한국의 노인회가 요새 잘 돼 있나 봐요. 노인회관에서 아침부터 점심 대부분은 2끼는 최소한 먹는데요. 거기서 친구 만나서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 메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실험군이 호모지너스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음식이 딸리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모르는 다른 게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퀄리티가 높은 논문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그 마을 노인들이 다 노인회관에서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상태로 하루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느냐, 2잔 이하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커피의 양에 민감하고요. 당연히 커피 마시면은 빈발하고요. 오비시티,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도 그게 빈번하고요. 그 밖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번해지고요. 그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사느냐, 사별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커피가 과민성 방광에 안 좋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배뇨가 굉장히 신비롭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소변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소변을 하나의 그냥 더러운 거 비우는 걸로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소변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생각 안 하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소변 참 시원하게 잘 봐서 고맙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뇌가 그런 걸 받아서 우리 몸에 피드백을 주고 이 원래 만들어진 그 신비로운 메커니즘이 인커리지 받는 거예요. 잘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뭐를 여기엔 지금 안 했는데요. 이 지압 있죠, 지압. 발 지압. 발 지압을 제가 언젠가 그 미국에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한테 배웠는데, 발의 안쪽에 이 중간에 이 옆면이 방광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 환자 중에 83세 되신 분이 이 신장이 망가져서 그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해요. 근데 콩팥 기능이 거의 없어요. 10%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분한테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딴 건 다 좋아요.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 바늘을 꽂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마를 2개를 꽂아. 하다가 꼭 30분, 1시간 되기 전에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들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빼고 기계 적동 중지하고 갔다 와서 또 소독하고 다시 이걸 한다면, 그거를 일주일에 3번씩 가는 걸 매번 소변 때문에 중단을 돼야 되니, 그러니까 이 환자도 힘들고 간호사들도 힘들고 거기에 근무하는 그 신장 콩팥 전문의도 힘들어요. 직접 통화했어요. 콩팥 전문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약은 그래도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서 배운 그 생각으로 환자를 어느 날 불렀어요. 내가 한 가지 좀 믿자 본전이니까 이건 해봐라. 뭐니? 발을 자기 스스로 마사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쪽을. 그래서 시켰어요. 하루에 여러 번씩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몇 분씩, 3분씩이라도 해라. 계속 양쪽을.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 좋아져란다는 거는 과학자로서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혈맥 지압하는 그 압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방광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거라니까 뭐 해서 해로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소변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뭐 정확히 맞는 얘기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변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는데, 소변은 피 속으로 들어가서 걸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소변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오죽하면 방광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방광이.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심한 케미칼을 집어넣고 카페인을 집어넣고 소금기를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음식 먹는 거, 청량 음료, 그러니까 기호식품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방광을 위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거 자꾸 끊게 됩니다. 불필요한 약도 끊게 되고 단 거 피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 만연한 게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서. 인공 첨가제, 카페인, 뭐 알코올, 소금을 떠나서, 그래서 자연 음식,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블루베리 얘기도 나왔고 몇 가지 토마토 뭐 적색 효소 있는 과일들, 야채들 나왔잖아요. 뭐가 어떻게 우리 신체를 회복시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골잘날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밤에, 이제 뭐 낮에 그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밤에 자꾸 소변을 보게 되는가? 이제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그래요. 그렇죠? 왜 밤에 자꾸 그래요? 뭐냐면 이 생리학적으로 우리 밤은 이 하루를 마감하는 거고 생리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나 과다한 거는 다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주요 성분이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이제 소금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설령 물을 안 마시고 자는데도 소변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든 물을 만들어서 콩팥은 오늘 밤 안으로 소금기를 다 내보내야 돼요. 이거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생리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녁 때 7시 이후에 6시 이후에 드시는 거는 소화가 늦게 되고 늦게 대사가 되면서 늦게 오줌이 만들어져요.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그러니까 날 가루만 드셔도요, 그게 대사되고 나면 CO2하고 물로 돼요. 물기 하나도 없는데 무슨 물이 거기서 나오냐고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진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물을 안 마셔도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녁을 늦게 먹는다는 거는 내가 오늘 밤에 소변 한두 번은 보겠다는 각오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과학적으로 밝혀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다리가요, 오후 되면 무거워지죠. 근데 어떤 분들은 누르면은 이렇게 쑥쑥 살짝씩 들어가요. 이 정갱이 조인트 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쑥쑥 약간씩 들어가요. 오후에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그 다리에 상당한 양의 물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수평으로 해서 자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그 물이 없어져 있죠. 붓기가 사라져 있잖아요. 발이 부은 게. 그게 꼭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심장 부전이 있는 분들만 그런 일이 나는 게, 우리가 다 나이 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 부족, 낮에 자꾸 다니면서 종아리 근육이 자꾸 짜주는 일을 안 할 때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꽤 많은 양이 누워 잘 때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밤에 4시 이전에 먹는 습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좀, 아까 그랬죠? 이행상피 세포를 자극하지 맙시다. 바로 이게 생리학책에 나오는 소금기가 많아지면 이런 데서 몇 군데서 소금기를 체크해가지고 너무 많아. 이거면 우리 혈압 올라가서 안 돼. 그러면 콩팥이 열심히 소금기를 내보내요. 그게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4시, 5시 이전에 최소한 끝내고 주무시 전까지 5시간은 완전히 금식 상태가 돼야 돼요. 5시간이 이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메타볼리즘에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주무시 전에 마지막으로 소변을 비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생기겠죠. 그러면 안 일어나셔도 되잖아요. 아무리 전립선 비대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안 생기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히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짜게 드시면. 근데 우리 생활이 저녁 땐 꼭 요리를 해요. 찌개도 끓이고 국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런 걸 아침에 드시고 저녁은 간단하게 그냥 날, 야채, 과일, 샐러드에서 그냥
낮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미리 소금기를 다 빼내주는 것도 하나의 트릭이고요. 다리 운동을 해가지고 다리에 저류되는 수분이 없게 해놓고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방광 자극 요소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주무기 전에 발 마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부에 다뤘던 그 진화론이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주 생소하게 알고는 있지만은 그 진화론의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셨고 그런 걸 오늘 처음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생각을 꼭 하시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달에는 진도가 나가거든요. 진화론인가 과연 뭔가 혼자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 달도 열심히 건강하게 사시고 이제 가기 전에 이 여름 가기 전에 햇볕도 많이 보이시고 조만간 우리는 햇볕을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